야담 이야기. 저 벌려도 될까요, 도련님? 옛날 재산께나 있는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성문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10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일심으로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방성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지 글을 지으면 옷같이 아름답고 미려한 글이 나와 서당방 훈장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던 방성문은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올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방상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어찌 이렇게나 사람이. 방성문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 보니 팔도강산에서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나 많은지 서울판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방성문은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서 보니 모든 게 송금 보듯 환했던 것들이 눈앞이 깜깜해져 글 한자 바로 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서 자연히 낙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여 번 과거 시험에 치렀지만 계속해서 낙과를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자연히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번번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10여 번 넘게 오르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산의 절반을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열 몇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방성문의 속은 타들어가고 제가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성문은 열 몇 번째 시험까지 치고 나와서는 주막집에 와서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10번을 오다 보니 주막집 딸이 이선비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딸이 갑자기 방성문의 방으로 들어와서 방성문을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성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일단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딸이 도련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라고 하자 나는 참말로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네. 모르는 걸 쓰지 못했다면 분하지라도 않으련만. 시험장만 나서면 다 알만한 글을 한 해도 아니고 연년이 써바치지 못했으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런 도련님을 위하여 제가 일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방성문은 무슨 일을 벌렸냐며 물어봤는데 딸은 자기가 도련님이 잘 되도록 엄마랑 자기가 3년 전부터 매일 밤 어려운 사람들은 공짜밥을 주면서 밤마다 신령께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성문은 딸에게 고맙다며 급제를 하면 꼭 찾아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깊은 밤 서울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숙종대왕이 서울거리를 야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밤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숙종대왕이 서울거리 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나 되었는데 주막집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이상하다 여겨 주막집 문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웬 선비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는 글을 쓰다가 탄식을 하고 또 글을 쓰다가 탄식을 뱉고는 했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밖에서 이를 엿보았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렁인 숙종대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 지나다 볼라니 필요곡절인데 젊은이는 어디 살며 성명은 무엇인고 또 어찌하여 글을 쓰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글을 쓰는지 그 연유나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방성문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한 노인인데 자신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방성문은 숙종대왕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주야가 따로 없이 일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장에만 들어가면 알던 글도 새까맣게 잊어져 버려
번번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방성문은 말을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통했습니다.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말없이 슬피 우는 방성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젊은이, 그만 울게. 내 듣자니 내일 특별과거를 본다는데 시제는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것이 무슨 새인지 아는 사람을 합격시킨다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숙종대왕을 대답 대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 듣자니 그 새가 무슨 새인고 하니 하계 새끼일세. 이건 어려울 것이 없으니 내일 젊은이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그 새가 학이라고만 하고 나오세. 그러면 젊은이의 소원을 성취할 것일세. 숙종대왕은 말을 마치고 방성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빙그레 웃어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성문은 반신반의하며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난 밤 노인에게 들었던 대로 특별과거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성문이 과거장에 들어가니 시관이 새 2마리를 그린 종이를 가리키며 무슨 새인지 물었습니다. 그 새가 학이라고만 답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방성문이 시험장에 들어서니 또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새가 무슨 새인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진 애를 써도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시간은 제한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방성문이 반나절이나 서 있으면서 생각하니 새는 날 때 나래를 툭툭 치며 날 터이니 툭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성문은 그 새 이름을 툭툭이라 쓰고 시관에게 올리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나서자 그 새 이름이 툭툭이가 아니라 학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방성문은 다 알려준 시제도 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픈 마음에 잠긴 방성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알려준 새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곡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방성문이 통곡하며 물러나오는데 어디서 오는 선비인지 2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시험장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방성문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글쎄 과거 시험에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게 무슨 새인지 묻는데 학이라고 하면 급제할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새가 날 때 날개를 툭툭 치며 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만 툭툭이라고 써서 냈으니 낙방거지가 아니 되었소. 나는 그 일이 하도 맹랑해서 이리 울고 있었소.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 아니면 내가 이리 울고 있겠소. 그럼 됐소. 내 뒤를 따라오. 방성문은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하게 새끼 툭툭이 올시다. 선비는 제꺽 답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시관은 선비가 써올린 답장을 보더니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 새를 하게 새끼 툭툭이라 하느냐? 네. 새끼 닭을 병아리라 하고 새끼 말은 망아지라 하고 새끼개는 강아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새끼약을 툭툭이라 하옵니다. 오, 그러한고. 그럼 방성문이란 선비가 옳게 답한 것이구나. 그 방성문이란 선비도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되어 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방성문은 숙종대왕과 이름 모를 선비의 덕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방성문은 바로 주막집 딸과 혼인하였으며 훗날 치정치사를 잘해 사람마다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종에게 밤마다 제발 한 번만 보여다오. 옛날 한 고을에 홍구간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이 비록 낙향한 군수이기는 하나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홍구간은 한다하는 부자이었기는 해도 사람이 인색하기가 어찌나 인색한지 베풀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7, 8월 호박잎에 물이 고일 때가 되면 농군들은 쌀이 없어 입에 거미줄을 칠 상황이 되고는 했습니다.
반면 홍구간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홍구간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왔다 여겨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홍구간은 주림에 시달린 농군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홍구간이 부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가 쌀이라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홍구간네 집으로 농군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홍구간은 농군들을 앞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너희들이 주린 배를 끌어안고 농사를 하는 것이 보기에 안 돼서 수수쌀을 주려고 한다.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말씩 가져오면 된다. 끼니를 굶은 젊은 농군들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농군들은 인사를 하고 수수 한 말씩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수라고 가지고 가서 보니 속은 다 썩어서 골아 빠지고 멀쩡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입은 속일 수 없어 그것도 식량이라고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해서 멀건 죽으로 해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농군들은 가을이 끝나자마자 홍구간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수쌀을 챙겨서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홍구간은 가져간 수수는 받지 않고 수수를 메고 간 농군들을 보고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폈습니다. 농군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감님 어찌 그러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냐고?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저희는 약속대로 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수수 한 마리에 한 말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난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마리씩이라 했다. 미친 자식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말아라. 홍구간은 군수질까지 하던 사람이라 누구도 따지고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을 앞에서 하기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억울하지만 홍구간 내 수수 한 말 값으로 수소 한 마리의 빚을 지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절로 농군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군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홍구간이 어슬렁거리며 농군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대감님 오셨습니까? 농군들은 홍구간을 보자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활등처럼 굽혀서 인사를 하고는 홍구간에게 점심진지를 드시라 권하였습니다. 홍구간은 그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들아. 갑자기 홍구간이 호통을 치자 농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래 내가 상놈인 너희들과 한자리에서 진지를 들 수 있단 말이냐? 저 정신 나간 녀석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라. 홍구간의 말이 떨어지자 힘꼬리나 쓰는 녀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농군들은 홍구간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냐? 빨리 혼을 내주지 않고. 장정들이 달려들어 농군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한 것이 죄가 되어 반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악인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인지 홍구간의 가세는 날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종 때문이었는데 여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일을 잘하였기에 홍구간은 신임을 하면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일부러 홍구간의 맘에 들려고 일부러 다가섰던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홍구간의 농간에 화가 나서 곡간에 있는 곡식과 재산을 몰래 빼돌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은 여종을 믿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종에게 곡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곡간 열쇠를 잊어버렸다며 죄송하다고 빌면서 울었습니다. 이에 홍구간은 여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괜찮다며 달랬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곡간이 궁금해서 밤만 되면 여종에게 곡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열쇠는 찾았느냐?
라며 말하자 여종은 내일이면 열쇠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그날 밤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챌 것을 대비해 짐을 준비한 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구가는 고약한 짓이란 고약한 짓을 다하고 다녔던 그의 살림은 망하여 재산이란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홍구간이 예전에 군수질을 했다는 허울과 양반이라는 명분뿐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점심이 되어 홍구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홍구간은 줄인 배를 달려보려 농군들이 점심을 먹는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농군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니 침이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했다가 혼이 났던 농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할 리가 없었습니다.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인사만 가볍게 하고는 자리에 앉아 점심을 우걱거리고 먹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권하지 않자 홍구간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홍구간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달리 재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홍구간은 농군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는 말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양반의 체면이 있는데 농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구간은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빙빙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집에서 앉아 듣자니 농가의 장맛이 그리 좋다던데 나한테 장맛을 좀 보여주겠나? 홍구간이 비록 가산을 다 털고 나앉은 사람이지만 아직 양반의 이름이 남아있고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저마다 장맛을 보라고 장그릇을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 한번 맛을 봐보세요.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짝에도 먹고 굶은 호랑이는 3년 전에 죽은 송장에도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홍구간도 체면치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군들이 장을 내놓자 그는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손으로 장을 뚝뚝 뜯어먹었습니다. 농군들은 장만 먹는 사람을 보고 장만 먹으라 할 수 없으니 같이 먹으라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간은 두말 없이 5손가락으로 주는 밥을 마구 움켜쥐어서 먹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농군들은 배가 끊어지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말도 없이 죽어라 밥과 장만 볼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농군들과 으르렁거리던 홍군간도 이와 같이 농군들한테 밥을 빌어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서방님. 옛날 한 작은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아내와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득병을 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어린 것을 데리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후시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후시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처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후실과는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후처도 선비의 마음을 이해한지라 한동안 방을 따로 썼습니다. 한동안 따로 지내다 보니 선비도 다시 외롭기 시작했고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라고 말하자 후처는 서방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 후처는 이 집에 들어와 같이 합방한 후 14달 만에 옥과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후처의 마음은 비단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집의 어머니가 되어 내 아들이니 하고 쪽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아들을 더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피니 아이들은 탈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한 사람과도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꽃 같은 것을 입혀서 내놓았는데 아이들은 콩 한 개라도 생기면 저 혼자 먹지 않고 꼭 반쪽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형은 눈만 뜨면 동생의 손을 잡고 놀았으며 동생도 잠만 깨면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이 의좋게 지내니 부부 사이도 남달리 화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아이가 13살이 되고 작은 아이도 10살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형은 어릴 때처럼 동생의 손을 잡고 다녔으며 동생도 한시도 형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 형제가 동리에 나가 이웃에 사는 아이와 놀았습니다. 아이들이라 장난삼아 서로 밀고 당기는 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밀쳐놓은 것이 그만 이웃집 아이가 나가 떨어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집에서는 펄쩍 뛰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 일을 관가에 소송하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소송을 받고는 두 아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자니 대체 어느 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형제를 불러내다가 문초를 하였습니다. 너희들 둘 가운데 어느 놈이 형이고 어느 놈이 동생이냐? 제가 형이고 저 애가 동생입니다. 내가 이 애의 동생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그럼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이웃에 사는 아이에게 해를 가한 것이냐? 제가 그 애와 밀어내기 놀이를 하다 놀다 밀어놓았기 때문에 그 애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이 먼저 말을 하자 동생이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동생이 말을 하자 관가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짓이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님이 밀어놓아 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밀어놓아서 그리 된 것입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님 동생이 서로 제가 벌인 일이라고 하니 관가에서는 누가 이웃 사이를 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라. 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겠으니 누구도 속이지 말고 바른 대로 말을 하라. 바른 대로 말하는 아이는 살려주고 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얼레 보아도 형은 제 잘못이라 하고 동생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둘 다 벌을 내리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가 죽였으니 동생에게 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말을 하고 동생은 자기가 벌인 일이니 형에게 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을 기른 어머니가 잘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관가에 들어서자 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애들의 어머니요? 그렇습니다. 애미의 입장에서 볼 때 둘 중 누가 이웃집 아이를 해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을 하시오. 정벌을 내리시려거든 작은 아이에게 내리시오. 아이가 둘인데 어찌 작은 아이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가에서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저도 어느 애가 그 애를 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인명을 해쳤는데 애 하나야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니 저 작은 것을 벌하십시오.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작은 아이에게 벌을 주라는 거는 어찌하는 소리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저는 이 집에 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큰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저 작은 것은 제 몸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같은 죄라 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까지 없는 아이에게 벌을 받게 하면 제가 저승에 가더라도 저 애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것에게 벌을 주십시오. 관가에서는 들어보니 나이 들지 않은 어린 것들도 대단하고 계모도 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을의 원이 관아에 사람을 모여놓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생각해보게나. 양심대로 말해서 제 집에 생긴 일이고 보면 어느 아이에게 벌을 주라 하겠소? 모두들 말이 없으니 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애들이지만 계모로서도 이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소. 친어머님들 이렇게 못할 것이오. 이 일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생긴 일이니 그렇게 훌륭한 애들을 죽일 수는 없어.
해를 당한 이웃에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 집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애들을 석방하도록 하시오. 형방이 이웃집에 가서 사실을 자세하게 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고의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토록 좋은 애들이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내놓는 것이 어떠하오? 이웃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형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화를 입어본 김에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상소했는데 전후 사실을 듣고 보니 과연 천하에 다시 없는 훌륭한 어머니의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놓아주시오.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걸 보기가 소원입니다. 관가에서는 두 아이를 석방했습니다. 두 집은 친형제처럼 지내고 두 아이는 이 집 자식처럼 이 집을 드나들고는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웃에 사는 집,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하며 친부모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사는 집에서도 그 애들을 제 자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사정합니다. 제발. 과거 손병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씨 집안은 한 마을에서 크게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손병사의 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형네 집에서 손병사의 아버지 형제를 키웠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조카를 키우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만은 학식이 있는 부인에게 장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큰할아버지는 조카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현명한 여인을 색시감을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카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카들이 장성하자 큰할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세도 돌보지 않고 얼굴 생김이 곱든 밉든 관계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보는 것은 학식이 있는 색시감이었습니다. 색시감이 학식이 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식이 똑똑하다 들었는데 대화를 해볼 수 있겠어?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대화를 해보고 조카들에게 알맞은 색시감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던 끝에 큰할아버지는 마음에 꼭 드는 조카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잔치날을 받아 손병사 아버지를 색시 집으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낮에 혼례가 끝이 나고 밤이 되고 나서야 색시방에 들어간 후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삼종지례를 아시오. 갑자기 물은 까닭이었는지 부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병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백부께서는 나를 학식 있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인한테 장가를 보냈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겠소. 손병사 아버지는 신부방에서 나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빤히 바라보던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줄 수 없소이까? 왜 그러시오? 손병사 아버지는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시려거든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부인이 술을 부어 권했습니다. 하지만 손병사 아버지는 그 술도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100년을 살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갈라질 사람의 술을 마셔서 무엇하겠소. 내 어찌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자의 술을 받아 마시겠소. 삼종지례란 여자의 생을 살면서 3번 쪼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지아비 남편을 따르고 지 애비가 명을 다한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부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인치고 삼종지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올리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글자 한자를 생각하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제가 종부라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를 하면 지아비를 따르는 건 좋은데 이 좋은 날 어찌 마지막 구절에 죽을 사자를 붙여서 사부종자라 지아비가 없다면 아들을 따른다 하오리까. 그러니 그 죽은 사자 대신 늙을 노자로 바꾸어 로부종자라 지아비 늙으면
아들을 따른다 함이 좋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현명한 부인의 답변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니 큰 할아버지께서 예부터 현명한 부인을 얻어준다고 하였는데 삼종지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색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아서 부인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그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신랑이 장가를 들고 1년이 지나야 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1년 후 색시가 날짜를 받아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손시내로 오는 도중에 좋은 정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자를 보고 가마 안에 있는 색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면 다시는 이런 정자에 와서 놀지도 못할 것이니 저기 정자에 졸게 가마를 세우라. 세각시의 명이라 하인들은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각시는 정자에 앉아서 산천경계도 바라보며 실컷 놀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시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손병사 큰할아버지네 집에서는 벌써 색시가 벌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네 일가에서는 집안이 망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색시는 시집에 와서는 예를 예대로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녀가 예와 격을 차려 행동을 하다 보니 새색시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당에 나가 집안 신주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세각시는 신주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산 사람 모시기도 바쁜데 귀신은 모셔 뭘 하느냐. 말에 도리가 있으니 손병사 큰할아버지도 말 못하고 손병사 아버지도 달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잔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병사 어머니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귀신이 손병사 어머니 꿈에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집에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를 갈시하다니. 내가 지금이라도 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난 내 자식을 잡아갈 테다. 잡아가겠으면 가시오. 산 사람한테도 빌지 않았는데 귀신에게 빌 줄 아시오. 손병사의 어머니는 십상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낳자마자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꿈에 귀신이 찾아와서는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손병사 어머니는 또 잡아가겠다면 가라면서 여전히 귀신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인지 두 번째 아이도 출산을 하자마자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인이 세 번째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귀신이 손병사의 어머니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귀신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귀신은 부인을 보고 꿈에 나타나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 대단하오. 실은 먼저 낳은 애는 제명의 생을 마감한 것이고 우리가 잡아간 것이 아니오. 귀신이란 대가 약한 사람에게는 있어 보이지만 대가 실하고 바른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이오. 우리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아이를 잘 낳아서 튼실하게 기르시길 바라오. 세 번째 아이는 나서 무병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바로 후세의 병사벼슬, 즉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벼슬까지 한 손병사였습니다. 첫날 밤인데 서방님 때문에 다 젖었잖아요. 오성대감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기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쟁기를 쥐고 아들 앞에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앞으로 한 늙은 중이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에게 절을 하고는 어른에게는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중이 너한테만 절을 한 것이 맞느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중의 행동을 생각하자니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도 절에서 연부를 외우는 중놈이란 말이냐? 아이에게 절을 하고 어른은 보는 채도 안 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예절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펄쩍 뛰자 아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방금 왔다 간 것은 중이 아니고 호랑이입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보면 알지요.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들 오성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답을 듣고는 의심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너한테는 왜 왔다 가느냐? 아들 오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사댁 3대 독자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밤에 신랑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들어보니 남의 3대 독자를 첫날 밤에 잡아먹겠다는 일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는 말이냐? 네, 압니다. 호랑이가 왔다 가는 걸 보면 알지요. 예. 너 3대 독자가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3대 독자를 살릴 방도는 없다는 말이냐? 오성은 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못 살립니다. 산신령님의 명을 받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다면 좋다. 너와 나는 오늘부터 부자지간이고 뭐고 갈라져 살자. 죽는 줄 아는 사람 살려낼 방도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두어서 뭘 하겠느냐? 너는 이 길로 앞으로 내 갈 길을 걸어가거라. 오성의 아버지는 노여워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말했습니다. 13살의 오성이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라고 하지 않느냐? 오성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쳐도 오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워서 석자넉자 뛰면서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썩 가지 않으라고 했느냐? 오성은 생각다 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아버지 소원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진사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성은 속옷비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진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이 좋은 진사댁은 3대 독자가 장가를 가니 잔치를 굉장하게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진산의 집에 가서 잔치떡을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사를 뵙기 청했습니다. 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사는 오성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오성의 굳은 얼굴을 보고 재차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슴지 말고 하거라. 진사님 댁에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진사는 들어보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소리를 오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어린 것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가면 될 것을 당치도 않게 염소 한 마리를 달라니 되지도 않을 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어린 것이 쓸데없이 말을 한다 쫓아내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잔치집에 와서 염소는 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진사님 묻지 말고 달라면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사는 들어보니 필요곡절이라 더 따지지 않고 오성에게 염소를 내주었습니다. 오성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진산의 뜰락에서 놀다 밤이 되니 신랑 신부의 방 쪽마루 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내려 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더 애틋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도 그래. 너가 내 부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믿겨지지도 않아. 우리 앞으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신부는 너무 좋았는지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한동안 우니 그만 우시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소. 신랑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오성은 마루 밑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생연분이 만나서 혼인을 이뤘는데 내가 필시 지키겠노라. 라며 다짐했습니다.
밤중이 되니 범이 화살처럼 날아서 진사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때가 되었는지라 마루 밑에 숨어있던 오성이 불쑥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성이를 보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쳐서 가더니 둔갑해서 다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된 모습으로 호랑이는 오성에게 다가왔습니다. 13살의 오성은 대담하게도 중을 마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이놈 들어봐라. 호랑이는 산중 영물이 아니더냐? 호통을 치며 오성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가가는 사람은 3대 독자이다. 그래, 너 남의 집 3대 독자를 장가가는 첫날 밤에 물어간다는 말이냐? 너도 시장기나 말리려고 산에서 먼 길을 걸어왔겠는데 그저 보내지는 않겠다. 오성은 진사에게 받았던 염소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이것이나 먹고 가거라. 3대 독자는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치기만 하면 내 아무리 산중 왕이라도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중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은 다시 둔갑해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되어서는 염소를 물어 맺혀놓고는 염소고기를 우두구둑 씹어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리 염소를 다 먹어치우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더라게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범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염소의 피가 질퍽했습니다. 진사는 오성이 염소를 빌린 일을 떠오르며 속으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진산의 집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오성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진산의 3대 독자를 구해주었느냐? 아버지가 묻자 오성은 그제야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는 무릎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예, 오성아? 너는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처녀는 앵두 같은 입술을 벌리며 한 시골 총각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다가 섣달그믐께 방학이 되어 집에 와 있었는데 마침 고개 너머에 있는 한 훈장의 딸과 약혼이 되었습니다. 정월 보름날 총각은 각시도 볼 겸 장인으로 된 스승님께 세배도 할 겸 겸사겸사하여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처녀의 집에 가 인사를 하고 놀다가 돌아가겠다니 장인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보름이라 저녁을 일찍 해먹는 날이니 저녁을 먹고 가게. 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쥐불놀이를 구경하고 밤이 깊어서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는데 그 고개가 바로 도깨비들이 많다고 소문난 귀신고개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우룰창창한 숲속을 터벅터벅 걷던 총각은 고개가 가까워 올수록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다. 그가 오르막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이 귀신고개에 도깨비들이 있다더니 이제 정말 나오는가 보다. 하며 획 돌아서서 보니 흘러가는 검은 구름대밖에 더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걷는데 또 등 뒤에서 왈각달각 소리를 내며 귀신이 따라왔습니다. 총각은 또 멈춰섰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이구나. 총각은 걸음을 빨려도 보고 슬렁슬렁 뛰어도 보았지만 귀신은 그냥 그만한 속도로 쫓아왔으며 뛰면 뛸수록 더욱 요란한 소리를 내며 쫓아왔습니다. 총각은 점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마루에 올라선 다음에는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며 달릴수록 그놈의 귀신은 힘도 안 들이고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냥 쫓아왔습니다. 입속으로 경문을 읽어도 쓸데없었습니다. 총각은 자기 집 앞에 이르자 귀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며 울타리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부모들이 달려나와 보니 물투성이 된 아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졌는지라 안아들여다 가마목에 눕히고 어머니는 아들의 신을 벗긴 후 난데없이 발목에 감긴 연주를 풀어던지고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총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얘야, 도대체 웬일이냐? 귀신고개에서 도깨비를 만났어요. 그러게 내가 뭘 하더냐? 일찍 돌아오라고 했는데. 장인께서 저녁을 먹고 가라기에 늦었어요. 그날부터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굿을해도 쓸데없었습니다. 잔치날은 다가오는데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부모들의 속은 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랑이 급병에 걸려 잔치날을 미룬다는 기별을 처녀집에 띄웠습니다. 훈장은 이 기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잔치날을 미루겠소. 무슨 곡절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주고받는 말을 잠잠히 듣고만 있던 딸이 느닷없이 남복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자기 남복을 해선 뭘 하겠느냐? 제가 가서 신랑을 보고 오겠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버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님께서 소녀를 맡기시려고 허락하신 남편이온데 사주단자만 받아도 모르겠는데 잔치날을 며칠 앞두고 병이 중하여 누워있다니 그러다가 죽고 보면 나만 망분과부가 될 게 아닙니까?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녀 과부가 되어 독수공방하면 부모님인들 보기 좋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야 어찌 가만히 있으며 가만히 있은들 내 맘이 편하겠습니까? 남녀가 유별하니 여자의 몸으로는 갈 수 없어 남복을 요구하니 아버지의 옷을 줄여준다면 소녀 입고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오겠나이다. 훈장은 딸의 말을 옳게 여겨 부인 보고 옷을 줄여서 주라고 했습니다. 남복을 한 처녀는 머리에 검정댕기를 매자 신랑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기체만강하십니까? 자넨 누구더라? 총각의 아버지는 남모를 미인 총각의 인사를 받으며 되물었습니다. 자제분의 글방 친구입니다. 그래? 아무개요. 어디로 갔습니까? 말 말게. 무슨 놈의 귀신이 붙었는지 누워서 앓고 있다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훈장네 집에 놀러 온 걸 보았는데요. 그러게 귀신이 붙었다질 않나. 한번 보고 갈 수 없겠습니까? 총각의 아버지는 먼 곳에서 온 친구가 보고 가겠다는데 못한다고 할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 너 그새 몰라보게 축했구나. 대체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처녀가 신랑 곁에 쪼그리고 앉으며 병문안을 하자 총각은 여자처럼 곱게 생긴 이 사람을 눈주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누군지 딱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엔 지난 보름날 선생님한테 가서 새해 인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도깨비고 개에서 귀신을 만났다오. 무슨 놈의 귀신인지 이 애가 서면 그 놈도 서고 이 애가 걸으면 그 놈도 따라 걸었다오. 그 바람에 놀라 병이 났는데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효험이 없으니 글쎄 잔치날은 당금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어머니, 너무 근심하세요. 그런데 그때 다른 걸 본 건 없습니까? 그날 이 애는 어찌나 놀랐던지 신의 연줄이 따라온 것도 모르더구만. 들어보니 병이 날 일이 아닌데 병이 났구만요. 어떻게 하는 말이오. 이 친구가 연줄에 걸려 놀랐군요. 각 씨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엔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공부를 괜찮게 한다 했더니 허태꿈 그래. 남자 대장부가 그만한 일에 놀라고서야 장차 무슨 일을 해내겠나. 낯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고 회떠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총각은 괄시를 당하는 것 같아 한마디 대꾸했습니다. 자네 모르고 하는 소릴세. 임자가 한번 그놈의 귀신에게 걸려보게. 용 빼는 수가 있나? 하하.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이야. 자네가 밤길에 오다가 땅에 떨어진 연줄에 걸린 걸 모르고 끌고 오다 보니 연이 언 땅에 끌리면서 왈가닥 소리를 낸 게 분명한데 평상시에 그 고개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데다가 밤이어서 겁부터 먹다 보니 놀란 것일세. 자네 정 믿기 어려우면
우리 연을 하나 사다가 내게 하세. 사올 게 있어. 그날 저녁 신을 벗기며 볼라니 총각 말대로 연줄이 걸려온 걸 벗겨서 울타리에 걸어놓은 채로 있다니까. 신랑의 부모들이 들어보니 아들 친구의 말이 그럴싸했습니다. 그때 정월 보름날이면 연놀이를 하다가 액막이들 한다면 연을 떼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밤이 되어 바람이 자니까 그 연이 땅에 떨어졌을 게고 그것이 발목에 걸린 걸 모르고 끌고 오다 보니 연대가리의 참대가치가 땅에 끌리면서 소리를 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구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난 신랑이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그 연을 발목에 걸고 걸어도 보고 달려도 보니 과연 연이 땅에 끌리면서 그날 밤에 들은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고. 그래도 내 말이 틀리는가? 젠장. 그런 걸 그만 속았네. 총각의 병은 마음에서 난 병이라 마음이 돌아서니 병이 인차 뚝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다짜고짜 가짜 총각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으나 누구인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저 감사하오. 하고 인사하니 오히려 대방에서는 낯이 밝아서 손을 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들마저 아들의 병을 고쳐준 아들 친구의 소행에 감동되어 그를 집으로 잡아 끄는 바람에 난처하게 된 처녀는 집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잔치에 꼭 오겠습니다. 하고는 쫓기듯 달아났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오자 처녀는 샛별 같은 눈을 들어 신랑을 잔인하게 바라보며 앵두 같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를 알만하신가요? 그건 내가 묻고 싶던 말이요.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요? 다 세우면 아실 거예요. 잘 계셔요. 그 말에 총각은 우두커니 선 채로 다 세우라? 다 세우라?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하고 무릎을 탁 친 총각은 그제야 그 총각이 반짝이는 샛별 같은 눈이며 보동보동한 손이며 꾀꼴새 같은 목소리를 생기하고 그가 바로 자기의 아내들 처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막 달려가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처녀는 어느새 먼 곳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옛날에는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낼 때면 간선을 하였는데 신하들이 수소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물 꼽고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총명한 처녀를 4-5명 뽑아다 놓고 임금이 직접 보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은 간선에 뽑히지만 나머지는 간선을 보였다고 하여 시집을 못 가고 궁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임금하고 말이 있던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가 하는 데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선비의 딸이 물망에 올라 간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라 딸은 초라한 가마를 타고 아버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때는 섣달치고도 가장 추운 소환 대목이라 살을 에이는 찬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짐군들도 맥이 지나여 고개를 넘어서자 주막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마가 주막집 마당에 이르자 가마문을 열고 애야, 얼마나 추웠느냐? 얼른 내려서 몸도 녹이고 자고 가자. 라고 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리며 얘야, 이게 웬일이냐? 하며 느닷없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선비보다 먼저 와서 주막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한 고을 군수로 부임해 가던 원님이 초라한 가마가 들어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가마문을 열던 노인이 곡성을 터뜨리자 나주를 시켜서 웬일인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상감마마의 부름을 받고 간선에 뽑혀가던 이규수가 얼어 죽어서 부친 되는 노인님이 울고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뭐시? 그런 변이라고 있나?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구원할 수도 있겠으니 속히 들어다 따뜻한 내 방 아래목에 눕히고 구굽토록 하여라. 원님의 분부가 내리자 나졸들은 물론이요. 주막집 주인과 객들이 모두 부산을 피우며 돌아가는데 원님이 손수, 사양과 청심환을 더운 물에 타서 한 숟가락 2숟가락 처녀의 입안에다 떠넣었습니다. 이리하여 처녀는 밤중에 개복하였습니다.
이튿날 선비와 딸은 원님 앞에 꿇어앉아 사또님의 은혜 백골란망이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저가 개복했으니 천만다행이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팔에 끼었던 집토끼 털로 만든 토시를 벗어서 주며 내 몸에 지닌 것이 없으니 이거나마 가지고 가면서 한 길을 막도록 하시오. 원로에 조심해 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비와 딸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사또님의 은혜에 대를 두고 있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원님과 작별하고 올라오는데 딸은 아버지 보고 토시를 끼시라 하고 아버지는 딸더러 어서 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활개치며 걷는데 추울 리 있나? 가마 안에 웅크리고 앉은 내가 춥지.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어서 내나 끼어라. 가마안은 방풍이 되어 춥지 않사오니 늙으신 부친님께서 어서 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엔 한 짝씩 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임금님이 선을 볼 때 구구이 누구의 딸인가고 물을 것 없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꽃방석마다 아무 고을의 아무개라고 아버지 이름을 써놓아 처녀들은 자기 부친의 이름을 보고 그 꽃방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용상 위에 앉아서도 묻지 않고서도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이름난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꽃방석 위에 나비처럼 사뿐사뿐 꿇어앉는데 한 처녀만은 꽃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뒤에 꿇어앉았습니다. 임금은 그 처녀가 선비의 딸임을 알았으나 어째서 꽃방석에 앉지 않는지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저 소저는 어찌하여 방석에 앉지 않는고?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뿌리 없는 나무 어디 있으며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나이까. 소녀 앉을 방석 위에 부친님의 성함이 있사옵기에 깔고 앉을 수가 없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제야 임금은 과시총명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효녀로다 하고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며 처녀들의 총명재질을 알고자 이것저것 문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그러자 처녀들은 뒤질세라 법이여 귀신이여 양반이여 임금이여 하고 대답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 소저는 무서운 게 없는고? 예,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식솔은 많은데 쌀독에서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지. 나를 놓고 봐도 국고에 돈과 쌀이 없어서 만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고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과시, 나라 쌀독을 책임질 만한 주부의 대답이로다. 임금님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가타부타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은고? 그러자 이번에도 처녀들은 너도 나도 모란꽃이요 매화꽃이요 장미꽃이요 령꽃이요 하고 제각기 말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꽃 중에서 제일 좋은 꽃은 목화꽃인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 뜻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목화꽃으로 말하면 향기도 없고 빛깔도 보잘것없는데 무엇이 그리 좋은고? 하고 캐물었습니다. 목화꽃으로 말하면 꽃이 피었다 지고 결실하게 되면 목화가 되지 않나이까? 그래서? 그것을 타서 만백성은 물론이요. 임금님의 옥체를 보존하시도록 추위를 막을 수 있사오니 이보다 좋은 꽃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이 간선에 뽑히어 임금의 아들과 잔치를 했습니다. 그 후 임금이 돌아가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선비의 딸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종일가야 웃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은 의아쩍게 여겨 중전께서는 한낱 시골 선비의 딸로서 왕후까지 되었는데도 무엇이 부족하여 웃을 줄을 모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상감마마의 은총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사오나 맘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그러하옵나이다. 무슨 사연인지 짐에게도 알릴 수 없단 말인고? 국사의 밥비도는 상감마마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아뢰지 못했나이다. 라고 말하니 새 임금은 어려워 말고 어서 들려주시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인 왕후는 간선 보러 올 때 일을 이실직고 하고는 그런 고마우신 사또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처럼 상감마마를 모실 수 있는 기쁨을 가졌사온데 그 은혜 만분의 하나라도 갚지 못하여 웃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용서하오, 중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임금이 즉시로 영의정을 불러 아무 때 수원고개 아래 주막집에 들러간 군수를 알아서 대령케 하라고 하명하니 어명이라 불과 며칠 만에 그 군수가 어인 영문인지 모르고 불리워왔습니다. 왕후가 집토끼털로 만든 토시를 군수에게 내보이며 알만한가고 물으니 그는 깜짝 놀라며 아무 때에 간선 보러 가는 규수에게 준 자기의 토시라고 했습니다. 왕후는 자기가 바로 그때 그 규수라고 말하고 나서 군수를 반겨 맞았습니다. 왕후는 군수를 친부모 모시듯 하였습니다. 후에 군수는 순풍에 돛단 듯 벼슬길에 올라 정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집토끼 정승이라는 뜻으로 가토정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